자, 여러분. 권력이라는 이름의 마약은 때로 사람을 천사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잔혹한 악마로 탈바꿈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여인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차갑고 가장 검고 또 가장 강력했던 여인 바로 검은 왕비 카트린 드 메디치입니다. 때는 16세기 프랑스, 발루아 왕조의 화려한 궁전 뒤편에는 늘 자욱한 안개처럼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거부 메디치 가문에서 장사꾼의 딸이라며 프랑스 귀족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시집온 카트린느, 남편인 앙리 2세는 대놓고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줘버렸고 그녀는 궁궐 한 구석에서 숨죽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지요. 그런데 천대받던 카트린느에게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바로 그 숨죽인 시간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에서 제국의 심장을 움켜쥔 냉혹한 어머니로 그리고 수많은 정적을 독약과 암살로 잠재운 검은 왕비로 불리기까지 과연 그녀는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권력이라는 괴물 그 자체였을까요? 오늘 세상 신화 이야기에서는 프랑스 왕실을 30년간 공포와 신비로 몰아넣었던 여인 카트린 드 메디치의 그 서슬퍼런 권력의 기록을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피비린 내나는 파리의 궁정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여러분, 이제 역사의 시계바늘을 1559년 6월 파리의 보주 광장으로 돌려봅시다. 당시 프랑스는 스페인과의 오랜 전쟁을 끝내고 축제 분위기에 흠뻑 젖어 있었지요. 왕실의 겹경사를 축하하는 마상 창시합이 열렸는데 그 중심엔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 자부하던 국왕 앙리 2세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축제에 막이 오르기 전 파리 장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기이한 시 한 구절이 있었으니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쓴 사행시였습니다.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기리라. 황금 투구 속에 두 눈 중 하나가 찔려 한 번의 결투로 비참하게 죽으리라.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니, 천하의 프랑스 국왕이 창시합 한 번에 죽다니 노망난 영감이 헛소리를 하는군 하며 웃어넘겼지요. 하지만 단 한 사람, 그의 아내 카트린 드 메디치만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예언가를 맹신했기에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렸지요. 전하, 제발 이번만은 참아주시옵소서. 하지만 사나이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던 앙리 2세가 어디 말린다고 들을 위인입니까? 허허, 중전도 참, 내 창 끝에 저 젊은 몽고메리 백장놈의 콧대를 꺾어놓고 오리다 하며 당당하게 황금 투구를 쓰고 경기장으로 나갔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정오를 넘겼을 무렵입니다. 앙리 2세와 젊은 기사 몽고메리가 서로를 향해 거세게 말을 달려나갔지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두 사람의 창이 부딪혔는데 아뿔싸! 여기서 기가 막힌 사고가 터집니다. 몽고메리의 창끝이 부러지면서 그 날카로운 나무 파편이 국왕의 황금 투구 틈새를 뚫고 들어가 오른쪽 눈을 그대로 관통해버린 겁니다. 피가 튀고 비명이 난무하는 가운데 앙리 2세는 말 위에서 고꾸라졌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대로 황금 투구 속에 눈이 찔린 것이지요. 궁정 어이들이 달려들어 수술을 했지만 폐혈증까지 겹쳐 국왕은 열흘 밤낮을 고통 속에 신음하다 허망하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으로 프랑스 왕실은 삽시간에 초상집이 됐고 카트린은 평생 검은 상복을 입기로 맹세하며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장사꾼의 딸이라 멸시받던 여인이 예언대로 죽음의 향기가 가득한 궁전의 주인이 된 것이지요. 참으로 역사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잔인하고도 소름 끼치는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앙리 2세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들이 차례로 왕위에 오르자 카트린느는 어둠이 내려앉은 궁궐의 한 노인을 불러들입니다. 그 노인이 바로 세기의 예언가라 불리는 노스트라다무스지요. 카트린느는 이탈리아 여인답게 미신과 점성술에 아주 푹 빠져 살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죽음을 예언한 사내를 불러들인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들의 앞날이 어찌 되겠느냐. 묻는 그녀의 눈빛엔 탐욕과 불안이 뒤섞여 번뜩였지요. 그러자 노스트라다무스가 기이한 마법의 거울을 꺼내들더니 차례로 세 개의 형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불싸, 거울 속에 나타난 세 명의 왕, 즉 카트린느의 아들들은 왕관을 쓰긴 하되 모두 그 형상이 안개처럼 흐릿하고 목이 꺾인 채 사라지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은 모두 후사 없이 단명할 것이요 결국 발루아 가문의 대가 끊기리라.
이 청천벽력 같은 예언을 들은 카트린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그녀는 이때부터 운명을 비틀어버리겠다는 독한 마음을 먹습니다. 황혼기에 접어든 발로아 왕조를 지켜내겠다는 카트린느의 비장의 카드가 바로 자기 친딸, 프랑스 최고의 미녀라 칭송받던 여왕 마고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가슴 약한 분들은 눈을 좀 감으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멸시받던 이탈리아 여인 카트린느가 어떻게 프랑스의 심장을 공포로 얼려버렸는지 그 비릿한 권력의 속살을 들여다볼 차례니 말입니다. 당시 파리 궁정에는 기이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카트린느 왕비가 이탈리아에서 데려온 전속 조향사 르네라는 자가 만드는 것은 향수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예쁜 가죽 장갑에 치명적인 독을 발라 선물하거나 책장에 독을 묻혀 넘길 때마다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이른바 메디치식 암살법이 횡행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실제로 그녀의 정적이었던 나바라의 여왕 잔달브레가 장갑 선물을 받고 급사하자 민심은 검은 왕비가 마녀의 무략을 썼다며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너 죽고 나 살자며 날뛰던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시대였습니다. 카트린느는 이 예언된 불운을 막기 위해 딸 마고를 개신교의 수장 앙리드 나바르에게 시집 보내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 화합이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웬걸요? 이 결혼식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파리로 모여든 개신교도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기 위한 거대한 도살장의 입구였습니다. 마고가 눈물로 지새우며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던 그 밤, 카트린느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차갑게 읊조렸을 겁니다. 미안하다 딸아. 가문을 지키기 위해선 이 땅을 피로 씻어내야만 한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잔혹하고도 비릿한 절정입니다. 1572년 8월 18일, 파리 시내는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가톨릭을 대표하는 공주 마고와 개신교의 수장 앙리드 나바르의 결혼식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식 참으로 묘했습니다. 신랑은 개신교도라 성당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여야 했고, 신부 마고는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억지로 맺어지는 현실이 서러워 예식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결혼식이 끝나고였을 뒤 8월 24일 성바르톨로메오 축일 새벽에 터져 나옵니다. 결혼을 축하하러 파리의 구름처럼 모여든 개신교 귀족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발을 들인 곳이 잔칫집이 아니라 거대한 도살장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새벽녘, 파리 시내 성당의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 종소리는 기도를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축제의 불꽃놀이 소리가 순식간에 비명소리로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을 말입니다. 다 죽여라. 단 한 명의 씨앗도 남기지 마라. 카트린느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가톨릭 군대와 성난 군중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방금까지 술잔을 나누던 이웃이 축제를 즐기던 손님들이 무참히 쓰러져 갔습니다. 잠결에 뛰쳐나온 이들의 피가 파리의 돌바닥을 적시고 세느강은 시신으로 메워져 붉은 띠를 이루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부 마고의 침실까지 피 흘리는 자들이 들이닥쳤고 마고는 겁에 질려 신랑 앙리의 품에 안겨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 주간이 졸지의 인류 역사에 남을 피의 축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 참혹한 아비규환의 현장 배후에 바로 카트린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피로 물드는 파리를 내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야 내 아들의 왕좌를 위협하는 것들을 치웠구나 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을까요? 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국가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평가와 권력에 미친 광기였다는 비판 사이에서 여전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신의 이름으로라도 단죄하겠다는 이 여인의 서슬퍼런 집념. 과연 이 핏빛 정치는 그녀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아니면 씻을 수 없는 저주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참극을 궁궐 창가에서 내려다보던 카트린 드 메디치. 그녀는 과연 승리감에 도취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불러낸 악마의 불길에 스스로도 전율했을까요? 그 서늘한 진실은 오직 역사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밤 카트린 드 메디치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프랑스의 생사여탈권을 쥔 피해 군주로 완전히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카트린 드 메디치의 그 서슬퍼런 권세도 결국 저문은 해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권불 10년이라 했고 화무시 비롱이라 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파리의 밤을 핏빛으로 물들였던 카트린 드 메디치도 결국 세월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한낱 기력이 다한 노파에 불과했습니다. 말년의 카트린느는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자식들을 왕좌에 앉히기 위해 평생 손에 피를 묻히며 살았건만 정작 그 아들들은 어머니의 과도한 집착과 간섭에 신물이나 등을 돌려버렸지요. 서기 1589년의 정월 초하루, 차가운 겨울바람이 블루아 성의 창문을 때릴 때 그녀는 병상에 누워 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권력자의 마지막 치고는 참으로 허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둘 당시 프랑스는 여전히 종교내전의 불길 속에 휩싸여 있었고 민심은 그녀를 향해 이탈리아에서 온 마녀가 나라를 망쳐놓고 떠났다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녀의 시신을 성당에 안치하려 하자 파리 시민들이 그 여자의 몸뚱이가 들어오면 세느강에 던져버리겠다고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제국의 어머니라 자부했던 여인이 갈 곳 없는 홀령이 되어 떠돌게 된 셈이지요. 후세의 역사가들은 그녀를 향해 두 가지 얼굴을 들이댑니다. 한쪽에서는 피의 굶주린 성 바르톨로메오의 살인마라며 침을 뱉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너져가는 발로아 왕조를 지탱하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된 비운의 정치가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피냄새 나는 학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아하게 사용하는 포크와 달콤한 마카롱 한 조각에도 피의 왕비의 손길이 닿아 있다니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포크와 식사 예절, 그리고 화려한 요리법은 훗날 프랑스를 세계 최고의 미식 국가로 만드는 씨앗이 되었으니 이 또한 역사의 묘한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식을 위해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어머니이자 국가를 위해 양심을 팔았던 군주 카트린 드 메디치. 이제 그녀는 검은 왕비라는 무거운 이름을 내려놓고 역사의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자, 세상 신화 이야기가 준비한 프랑스의 검은 태양, 카트린느 편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욕망의 끝은 결국 허무뿐이라는 진리입니까? 아니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까?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야기꾼의 목을 축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이 이야기 보따리가 끊이지 않고 풀려나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더욱 흥미진진하고 가슴 떨리는 역사와 신화의 주인공을 모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